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희가 산업화를 통해서 근대국가를 수립하는데 일정 정도 성공하죠. 그래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나요? 박정희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나아가 근대국가 수립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국민이. 근데 야당과 민주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박정희를 몰아내서 자기들이 집권할 생각만 하죠. 그 절대 다수의 국민의 뜻과 달랐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그랬다는 거예요. 국민투표를 해보니까 전국 평균 67.5%죠. 서울도 70%고. 그래요. 그 민주정치 설계가 처음에 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죠. 일단 근대국가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장기적으로 집행을 하죠. 장기 집권을 통해서. 민주정치를 통해서 실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래요. 근대국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근대국가 수립이 우선인데 그렇지 않으면 민주정치 제도도 도입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사실 한국에 안 맞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민주정치가 도입되었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반복됐던 건데 어쨌든 간에 당시 국민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를 겪으면서 식민지 시기 때 산업화가 상당히 그 시대 수준에서는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말했죠. 산업화가 필요하고 전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고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장기간 박정희가 집권해야 된다. 박정희가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높은 지지율이 나왔던 거죠. 그래요. 그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현명했던 거죠.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의 효과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잘 드러난다. 대부분 다 승리를 했어요. 그래요. 근데 대부분 다 이기죠. 부산에서도 이기고 압도적으로 이기죠. 강원도에서도 이기고 충북에서도 이기고 충남 전북 전남은 이제 크게 패했죠. 그래요. 김대중이 압승을 했죠. 경북 경남에서는 압승을 하죠. 그래서 이때도 압승을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화 효과인 거죠. 그전 선거와 다를 바 없죠. 그전 선거에서도 압승을 했죠. 윤보선한테. 박정희는 김대중에게 8% 차이로 압승했다.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윤보선에게 10.51% 차이로 압승했다. 격차를 2.51% 격차가 25% 주긴 하였으나 주긴 하였으니 윤보선보다 선전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대패한 것은 사실이다. 현 시대 좌파 인사들 중에는 마치 김대중이 박정희의 정치적 호족수였던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날조된 표현이다. 그건 날조된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윤보선이건 김대중이건 박정희 족수는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윤보선이나 김대중이나 호족수가 안 되는 것은 독인 개긴이다. 이는 김구가 이승만의 호족수가 안 되는데 호족수였던 것처럼 사기치는 것과 같다. 현 시대에 김구가 이승만의 호족수였다. 뭐 공산주의 세력이 뭐 다수였다. 그 다 거짓말이라 했죠. 김구가 이승만의 호족수였냐는 거예요. 간선이기는 했지만 김구가 이승만은 대통령 선거도 했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여론조사도 했고 김구는 한 10% 내외, 이승만은 한 40% 이상이 나왔죠. 간선도 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페이지 42.
간선을 했는데 국회의원이 198명 참여했는데 이승만이 182표를 얻었고 김구가 13표를 얻었죠. 그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고족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경쟁자도 아니고. 김대중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였지. 윤보선이 나오나 뭐 김대중이 나오나 뭐 독인 개긴이었다는 거예요. 적수가 안 돼서 윤보선은 또 나이도 있고 그렇죠. 그 찬밥 신세가 된 거고 뭐 김대중이라 해서 뭐 삐까삐까하게 경쟁하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편 전라도 지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67년 선거에서부터 김대중은 지역 감정을 이용한 선거를 치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랬죠. 근데 11석 중에서 전남에서 8석을 얻었죠. 민주공화당이. 근데 여기서는 제법 많은 압승을 했죠. 김대중이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현시대와 같은 압승은 아니고 박정희 표가 30% 이상 나왔으니까 그래도 제법 압승이었죠. 그래요. 또한 1969년 삼선 경은 국민투표 때도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하지만 1971년 선거에서는 달랐다. 김대중은 전남 전북에서 박정희를 크게 대승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윤보선에 비해서 표차가 줄었죠. 약간 이제 지역 선거를 하려는 기미가 약간 보이긴 보이죠. 그래요. 1967년 전라북도에서 박정희는 42.3%의 득표를 얻었고 윤보선은 48.7%를 기록해 6.4% 차이로 박정희는 열세를 보였다. 그래요. 열세를 보였죠. 1971년 선거에서 박정희는 36%를 얻었고 김대중은 64%를 얻어 27.9% 차이로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김대중을 밀어주자 이렇게 된 거죠. 1967년 전라남도 박정희는 39.3%의 득표를 얻었고 윤보선은 36.9%를 득표해 2.3% 차이로 박정희가 근소하게 앞섰다. 그때는 전남에서 박정희가 이겼다는 거예요. 윤보선한테. 그러나 1971년 선거에서 박정희는 34.4%를 얻었고 김대중은 62.8%를 얻어 28.37% 차이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김대중이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 전략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만 하더라도 김대중이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부상하며 지역 주민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니 밀어주자는 심정으로 다수의 전라도 주민이 김대중에게 투표했다. 이때는 뭐 지역 감정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김대중을 밀어주자. 뭐 김대중 말 맞다는 뭐 경상도 정권이다. 전라도가 대적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김대중을 지역 대표 정치인으로 보고 밀어줬다는 거예요. 다음의 선거 결과를 보면 그 언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1972년. 전북에서 어떻게 됐나요? 민주공화당이 11석 중 8석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민주공화당이 우세했다는 거예요. 김대중이 나올 때만 그랬다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로. 지역 대표인사라 생각하고. 전남 15석 중에서 민주공화당이 10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압승을 했죠. 대부분 다 이겨요. 뭐 부산에서도 이기죠. 뭐 강원에서도 이기고 뭐 충북, 충남 다 이기죠. 경기에서도 이겼어. 근데 비슷비슷하죠. 다 이기잖아요. 충북에서 압승하고 충남에서 압승하고 민주공화당이 전북 전남에서 압승하고 경북 경남에서 압승하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서 대표하면서
신민당이 제법 많은 표를 얻나요. 물론 뭐 이 선거도 민주공화당이 앞서간 건 사실이지만 서울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국민투표는 다르지만 서울에서도 압승했지만 또 서울에서는 또 희한하게 또 신민당이 압승했다는 거예요. 그 서울 민심이 묘한 거죠. 전 지역에서 민주공화당이 승리하였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18석 중 1석밖에 얻지 못해 대패했다. 반면에 신민당은 전 지역에서 패배했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18석 중 17석을 얻어 대승하였다. 그렇죠. 전남에서 민주공화당은 15석 중 10석을 얻어 민주공화당이 압승하였고 압승하였죠. 전북에서도 11석 중 8석을 얻어 압승하였다. 원래는 호남 지역이 그 박정희 지지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지지하죠. 이제 김대중이 나오면 약간 얘기가 달라졌지만 원래 그 호남 지역도 다 똑같이 식민지 시기를 거쳤으니까 산업화를 지지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국가 수립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서 압승하고 서울에서만 대패하였다. 달리 얘기하면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박정희와 민주공화당 지지 지역이었다. 강력한 지지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압승해버리잖아요. 박정희는 서울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놓았지만 정치적으로는 사실 패착이었다. 경부고속도로를 온 거는 좀 국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그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큰 패착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지지 기반이 어딘가요? 물론 다른 생각을 했겠지만 정치적으로 따져보겠죠. 남부지방 주요 도시 간 고속도로를 놓아 남부 지역을 수출 산업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그렇죠. 중부 지역을 내수 산업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나았다. 그리하여 지지 기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현 시대 지역 그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지 기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현 시대 지역 동서간 지역 갈등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요. 계속 자기 지지 기반은 남을 거 아니에요. 산업화 효과가 호남에서도 크게 나타나고 이랬으면. 또한 경부고속도로에 투입될 자금을 산업시설에 투자할 수 있으니 산업화 효과는 더욱 컸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경부고속도로가 수익을 창출하진 않잖아요. 산업시설이 창출하는 거지. 그냥 경상도 이렇게 이제 그쪽 지역에서 남부 지역에서 그냥 수출 수입하면 되는 거지. 그래요. 잘못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경부속도로 오면서 산업화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렇다 해서 서울이 자기 지지 기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산이 이제 붕괴되면서 봤죠 저번에 이제 반여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잘못 판단했던 거예요. 사실상 현 시대 많은 한국 국민들은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부산이 발전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저번에 봤죠. 주요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본사들이 다 부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다 서울로 이전되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서울이 부산 때문에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부산에 본사에 있던 기업들이 다 그 서울로 가면서 그 내막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김대중의 경부고속 때문에 경상도가 발전했다. 아주
지역 갈등을 일으킨 것 자체가 폐악질이지만 또 특히 틀린 견해로 그런 폐악질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경부고속도로는 주요 도시 간 개통을 먼저 한 뒤 마지막에 개통하는 것이 나았다는 말이다. 그렇죠. 아마도 박정희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이 나를 지지하니 수도권에서만 산업발전의 효과만 나타나면 집권이 가능하겠군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역들이 계속 우리 정부의 절대적 지지다. 서울에만 산업화 효과가 나타나면 그래요. 장기 집권이 가능하겠군. 전 지역이 이제 자기 지지 기반이 돼버리잖아요.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서울은 어차피 발전을 하죠. 뭐 도로도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놓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남부, 중부 이렇게 갈라서 별도의 발전 전략을 쓰면 더 나았다는 거죠. 서울은 그냥 뭐 정치, 교육, 뭐 문화의 중심지가 되게 하고 중부 지역들을 발전하게 하고 그게 훨씬 낫죠. 그게 훨씬 나았다는 거예요. 하여간 김대중은 경부속도로를 빌미로 지역 갈등을 일으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호남 지역 주민들 역시 다른 지역 주민들과 같이 근대국가 수립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해 전혀 통하지 않았다. 이 시기만 하더라도 전 국민들이 전 국민은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또 지식인은 좀 다르다 했죠. 많은 국민들이 식민지 시기를 거쳐서 꼭 산업화를 해야 된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나 할 거 없이 농촌 지역까지 해서 산업화하면 농촌 지역도 큰 혜택을 보죠. 소득이 증가하고 득이 많았다는 거예요. 농촌 지역이라 해서 제외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농촌에서 농토를 못 얻은 주민들은 도시에서 또 일자리를 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형식적인 신분제도는 폐지됐지만 실질적인 신분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현실제도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분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한 1970년 무렵이라 봐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가 산업화를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신분제도가 폐지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알죠.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아니 그 주인집을 떠날라 하면 일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계속 주인님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박정희가 한 일을 좀 몇 가지 살펴봐야 되겠죠. 박정희는 농업 역시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또 농민들이 자기를 절대적으로 지지하잖아요. 또한 산업화의 성공을 통해 정부가 어느 정도 부유해지자 농민들의 삶을 개선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요. 산업화의 효과를 보자는 거예요.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 새마을 운동도 성공하려면 산업화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산업화를 통해서 번 소득으로 국가 소득으로 뭐 어떻게 개선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산업화를 통해서 얻은 기술로 개선시키고 하는 거지. 뭐 산업화 없이 뭐 새마을 운동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70년에도 농촌 인구는 53.2%에 이르렀고 농촌 지역은 박정희를 절대적으로 지지하였기에 농촌을 발전시키는 일 역시 중요했다. 그렇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70년 4월 박정희는 새마을 운동을 실시했다. 농촌 인구가 많고 또 이 많은 농촌 인구가 박정희를 절대적으로 지지하잖아요. 그래요. 농민들 대부분은 예전에 이승만을 지지했잖아요. 박정희는 옮겨간 거죠. 좀 싫어했죠, 민주당은. 그 농지개혁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서. 그래서 계속 이제 박정희까지 이어진 거예요.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농업에서도 기업이 생성되게 하면 된다. 그럼 상공업처럼
한국처럼 이제 기업이 생성시키게 하면 발전하잖아요. 알아서 큰 기업들이 생기잖아요. 그 기업들은 생산성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하잖아요. 정부가 따로 뭐 지원할 이유도 없잖아요. 기업은 수익을 키우기 위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한다.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1949년 농지개혁 때 여러 가지 반시장적 제한을 두어 기업이 생성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어놨더라. 그냥 영세한 농민들이 계속 농사 짓게 만들어놨더라. 우리 미군령에서 만들었던 농지개혁은 그게 아니었는데 조봉암이가 바꿔버렸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와 같은 반시장적 제한만 철폐하면 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철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있어요, 그게?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박정희 역시 그와 같은 생각에는 이르지 못했다. 아마도 그러한 제한을 철폐하면 과거와 같이 또다시 소작농이 발생하며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즉 한국처럼 산업이 발전하면 기업이 생성되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데 그러한 생각은 못했던 것이다. 소작농이 생기고 노예가 생기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그거는 산업이 발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살 바에는 도시 가서 일자리 구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이제 그 제한을 철폐하면 기업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다시 산업이 붕괴되고 농업 사회로 돌아가면 또 소작농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더 많은 수확과 병충해에 강한 통일배와 같은 고품종 씨앗을 보급했고, 그거 다 도시 효과잖아요. 이게 다 도시에서 개발되는 거지. 산업화 효과로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농약 비료 보급을 확대했다. 그 농약 비료 다 생산 어디서 하나요? 도시에서 하는 거지. 다 산업화 효과가 미치는 걸 보는 거예요. 농업에. 또한 저수지 양수장 보호 수로를 만들어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구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그 트랙터, 경운기 이런 거 생산성을 높이는 농기구 다 어디서 생산되나요? 공장에서 생산되잖아요. 도시. 이외에도 농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마을금고를 확대 실시했다. 새마을금고가 또 농민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조합원들이 출자하여 새마을금고를 만들면 새마을금고는 예금 대출 업무를 실시한다. 그 경우 저리대출이 가능해지고 농민들은 필요없이 저리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고대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신용이 낮은 농민에 대한 고리대금이었다. 고리대금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고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박정희는 새마을금고 설립을 장려했던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정부 역시 새마을금고를 지원하였다. 정부가 농촌 개발을 위해 자금을 배정하며 새마을금고를 통해 집행되었고 금고 운영을 위한 비용을 새마을사업 예산에서 지원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를 키우기 위해서 힘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왜? 박정희는 농민의 자식이었죠. 농민들이 문제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고리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를 설립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한 거죠. 농민들한테. 단 이제 반시장적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 그거를 이제 했어야 되는데 박정희 역시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과거에 너무 소작농 문제가 컸던 거죠. 안 좋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혹시 생길까봐 그렇게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고리대금 문제도 해결하고 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도적 개혁을 하는 게 제일 좋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 말이죠. 마을 환경을 농촌 마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하였다. 도시환경 개선 한번 보죠. 우선 시멘트와 같은 건축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도로나 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게 하였다. 충분히 발전한 곳에서 초가집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 박정희는 건축자재를 이용해 일종의 양옥으로 분류되는 슬레이트 집을 짓게 했다. 슬레이트 집은 목조 또는 시멘트 블록 벽체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는 방식으로 지어졌다.
슬레이트는 시멘트와 성면을 혼합해 압축한 얇은 판이다. 일종의 양옥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발전했고 나라가 발전했으니까 이제 초가집에서 그만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라 이제 그런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1970년 말 한국에서는 초가집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되었고 농민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었다. 이와 대조되는 주택정책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서울이 낙후된 주택을 철거하여 새로운 건축물인 아파트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2017년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여 마치 환경 개선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낙후된 주택을 철거하지 못하게 했다. 주택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라가 발전했으면 더 좋은 집에서 살아라. 그게 술린 거죠. 근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나요? 사실은 도시에서도 새마을 운동이 전개됐다는 거예요. 박정희가 했다는 거예요. 도시에서도 낙후된 주택이 많았죠. 이거 철거하고 그 아파트 지어 그랬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훨씬 낫잖아요. 과거 주택보다. 발전을 하면 더 좋은 주택에서 살게 하는 게 기본적인 정부 정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했나요? 정반대의 정책을 실시했죠. 낙후되니까 그거 고쳐서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화나겠죠. 그래야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이 도시재생 아웃을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한 사례가 있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도시재생만 하면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큰 예산을 들여서 벽에 페인트 칠한 게 전부라며 오히려 빈민촌 관광지화가 되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예요. 서울 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정부라는 거는 박정희 정부가 한 것처럼 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낙후된 주택이 있으면 철거하고 더 좋은 주택을 짓게 하고 더 좋은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한 거잖아요. 완전히 정반대 정책인 거죠. 생각이 완전 다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박정희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빈민화 정책이다. 그렇죠. 빈민화 정책이죠. 너희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 낙후된 채. 빈민화 정책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서울의 빈민화 정책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렇게 쓸 필요도 판단했다. 성과를 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으려 했던 박정희 정부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완전히 정반대의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현 시대를 이해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탐구하기 위해서 역사를 탐구하잖아요. 그 한번 비교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